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 너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코로나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병들도 있었죠. 전염병들. 근데 이제 사스나 메르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조금 이제 덜 중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감염의 어떤 전파력 같은 거는 엄청 얘가 뛰어나요.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방역 체계가 예전에 했던 그런 방역 체계로는 이게 좀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가 포괄적인 그런 체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체계라는 거는 어떤 지역 사회라든지 그런 의료기관 같은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잡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확 이렇게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가 지속될지는 저로서도 뭐 잘 예측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한 최소한 몇 달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지속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일반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일반 진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만 병이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병들이 있고 그거에서 이제 우리 진료를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의료기관에 방문을 잘 안 하고 있고 이제 권고도 병원에 잘 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료를 봐야 되는지, 그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진료가 필요한 국민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그냥 의료기관에 가죠. 뭐 코로나 의심이 되든 안 되든 뭐 어쨌든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의료기관 어떻게 되나요? 폐쇄가 되죠. 폐쇄가 2주 동안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2주 동안에는 진료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한두 군데 뭐 이렇게 되면 그 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내과 의사니까 이제 호흡기 진료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는 환자분들 중에 감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침하는 분들도 있고 열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열난다. 그러면 그건 좀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지금 증상 중에 가장 많은 게 발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 근육통 뭐 이런 식인데, 솔직히 이제 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체온을 재보면 되니까 딱 이렇게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병력을 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의사로서 좀 판단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침은 어떨까요? 기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죠? 그냥 아무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침이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코로나를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거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기침 하시던 분들도 있고 뭐 알레르기 비염 있고 뭐 약간의 천식기 있고 이런 분들 기침하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씩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감기 때문에 기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플루엔자 걸렸다가 이제 그 악읍성 기침으로 좀 오랫동안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이 코로나를 의심을 해야 돼서 뭐 이걸 다 보건소로 가라고 뭐 1339에 전화해가지고 뭐 해야 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이제 의원급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직원들 있죠. 예. 직원들을 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들어올 때 호흡기 증상 있고 열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입구에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입구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이제 병력 조사하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되면은 이제 1339 쪽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선별진료소 쪽으로 이제 가시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일부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그런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입구가 너무 많고 막 그냥 엘리베이터 타서 조금 올라오면 바로 병원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병원 넓어가지고 그것도 뭐 몇 군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면 또 뭐 그냥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환자분이 들어와서 만약에 확진이 되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반 진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도 문제죠. 왜냐면 2주 폐쇄하면은 그동안에는 뭐 경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 같은 사람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오너가 아니니까 별 상관 없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낯빛이 흑빛이에요, 흑빛. 저한테 맨날 전화 와요. 막 하면 좀 잘해달라, 뭐. 근데 제가 뭘 어떻게 그걸 잘 하나요? 제가 오는 환자를 뭐 안 볼 수는 없잖아. 이게 또 그 행정처분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의사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들어오셨으면 그건 무조건 진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확진자는 안 나왔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왔는데, 뭐 어쨌든 저도 열나고 뭐 기침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보긴 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뭐 폐렴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 느낌은 일단은 코로나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뭐 좀 의심되는 분은 1339에 전화해가지고 그 코로나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분류해서 지금 치료, 이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이제 분류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환자를 다 똑같이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339에 전에 선별진료소 가는 거 말고는 다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자군을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분류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이 코로나가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가 의심되는 그런 호흡기 그런 환자분들의 어떤 선별입니다. 요런 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 코로나가 확진된 확진자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반 환자 진료입니다. 일반 환자 진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이제 안전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지대.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약간 요 1번, 2번 군들하고는 따로 딱 분리가 돼가지고 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뭐 우리 의료 체계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다 섞여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19 환자의 선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경증, 약간 기침하고 뭐 이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경증 아니면 중증, 원래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폐렴이 의심돼서 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중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일어나야 돼요. 제 생각엔 보건소로 그냥 보건소만 가게 하고 일반 그냥 의료기관은 아예 방문하지 말도록 이렇게 정부 딱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건소의 일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다른 일도 많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나요? 그냥 보건소에서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환자의 호흡기, 이 선별, 요것만 딱 하는 겁니다. 선별 진료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 게 보건소가 원래 해야 되는 의미 아닌가요? 보건소라는 게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기관인데, 뭐 지금 뭐 고혈압 약도 주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여기에 집중하고 모든 인력을 여기에 투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는 보건소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겠죠.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좀 안전하게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 이런 게 확충이 돼야 되겠죠. 빨리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이 필요를 하겠죠. 그럼 중증은 어떻게 하느냐? 중증 환자를 보건소에서 볼 수는 없죠.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다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확진되면 다 폐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딱 이제 다른 어떤 호흡기 의료 응급센터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호흡기 응급센터에서만 그런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능을 우리가 딱 확충해 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증 의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서 코로나19를 감별해가지고 그 의료기관 내 전파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의료기관은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료기관 내에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전파를 차단하고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응급실 중에서도 이제 호흡기로 지정된 그런 센터에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진료인데요. 요거는 뭐 사실은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을 아예 지정을 해야 돼요.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을 해서 딱 거기에서만 이제 할 수 있게 분리해서 병상을 운영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일반 환자 진료를 보는 안전지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딱딱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해야지 지금처럼 뭐 그냥 뭐 섞여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잘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게 뭐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본 모든 거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공통된 어떤 견해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한감염학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대정부 권고안 2차에 다 나오는 내용. 그리고 제가 그대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의사라는 어떤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불신이 우리나라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잘 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아웃브레이크가 한번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부터도 안 하면 사실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마 나타날 겁니다.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지금은 뭐 중국에서 왔지만 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마다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게 아니라 딱 체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으면 그때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좀 요런 걸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리는 거의 없죠. 거의 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좀 영향력 있는 다른 그 유튜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딩요님이라든지 조은근 선생님 제가 뭐 친분은 없지만 어쨌든 좀 이게 구독자도 많으시고 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조금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일선 현장에서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요런 이제 취지에 조금 우리나라 감염 어떤 시스템이 조금 더 잘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있고, 코로나 이 환자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일반 환자분들도 이렇게 좀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